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는 아이슬란드. 온천, 화산, 오로라 대자연이 유명한 이곳은 인구 30만 명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크기와 거의 같고 인구는 제주도의 반밖에 채 되지 않는 곳. 아름답고 안전한 이 나라에서 살인사건은 1년에 한두 건도 되지 않으며 심지어 어떤 해는 단 한 건의 살인도 발생하지 않았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인 이곳은 서로를 믿으며 살았습니다. 경찰들은 순찰을 돌 때 총을 소지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밤늦게 혼자 걸어가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차를 얻어 타는 것도 그다지 위험한 행동이 아니었죠. 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차에 타서 목적지에 내리거나 페이스북을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낯선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이 아이슬란드의 평화의 균열을 일으켰고 아이슬란드는 그날 이후로 예전과 같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바로 한 젊은 여성에 관한 사건이었죠. 여성의 이름은 버르나 프란스 도르티르. 버르나는 아이슬란드 수도 외곽 브레이드폴드라는 작고 예쁜 동네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20살의 밝고 명랑한 성격인 버르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행복 알약이라는 귀여운 별명으로 통했죠. 그만큼 언제나 웃음을 안겨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르나는 평소에도 도시의 백화점에서 근무했는데 책임감도 강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특별한 고민도 특별히 힘든 일도 없는 그저 평범한 20살의 청춘이었죠.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밤, 버르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내의 클럽을 찾았습니다. 인기 있는 밴드의 공연을 보면서 버르나와 친구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시간은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새벽 2시경 친구들은 먼저 자리를 떴지만 버르나는 조금만 더 있다 가겠다며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경이 되어서야 버르나는 혼자 클럽을 나섰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9도, 새벽 어둠 속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 거리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르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근처 가게에서 케밥을 사 먹으며 도시의 메인 거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죠. CCTV에 담긴 영상입니다. 혼자 길을 걷고 있고 조금 비틀거리긴 하지만 집으로 가는 걸음걸이에는 거침이 없었죠. 당시 아이슬란드에서는 새벽에 여성이 혼자 걷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늦은 밤이나 새벽에 불안함 없이 길을 걸었죠. 그래서 아무도 카메라에 담긴 이 모습이 버르나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버르나는 출근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인 마리아는 숙취로 인해 아버지 집에서 쉬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버르나는 연락이 끊긴 적이 없었고 무단 결근 같은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길한 기분이 엄습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버르나의 어머니 신라는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간절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딸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그 아이답지 않아요. 제발 공유해주세요. 반드시 우리는 그녀를 찾아야 합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수천 번 공유되었고 아이슬란드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편지 봉투에 그린 그림만으로 소포가 배달될 만큼 모두 친숙하고 익숙한 동네. 이런 곳에서 베르나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경찰은 핸드폰 신호를 추적해 버르나의 휴대폰이 오전 6시 직전에 수도에서 10km 떨어진 항구 도시 하프에서 켜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화가 꺼지기 전 마지막 신호였죠. 버르나의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그 지역을 샅샅이 뒤졌죠. 가족과 친구들도 한데 모여 찾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무언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경찰에겐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살인이나 납치의 증거가 없었기에 경찰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없었죠. 경찰은 클럽 인근의 CCTV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르나가 사라진 바로 그날 새벽. 영상 속에서 버르나는 동전을 흘리고 한 남성과 가볍게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걸어가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불과 한 블록 떨어진 다음 CCTV에는 버르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듯 그곳에서 어디론가 증발해버렸죠.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버르나가 CCTV가 없는 근처 골목길로 들어갔다는 것, 다른 하나는 누군가의 차를 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버르나가 마지막 포착된 장면 직후 흐릿한 화면 속 한 대의 붉은 책
붉은색 기아 리오 차량이 같은 거리를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클럽에서 몇 초 떨어진 거리 앞을 지나갔고 그 시간은 버르나가 그곳에 있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질이 너무 흐려서 차량 번호판도 차에 탄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도 식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이슬란드에는 같은 모델의 차량이 100대 이상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버르나의 어머니 실라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영화처럼 확대해서 알아내면 안 되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은 영화처럼 되지 않습니다. CCTV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경찰에게는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경찰은 언론을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고 아이슬란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수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CTV가 드문 이곳에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했죠. 버르나의 가족들도 딸에 대해 말하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곧 반가운 단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경찰이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수색 협조를 요청하자 많은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뭐라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중 두 형제가 하프 항구 근처를 수색하던 중 눈에 덮인 검은색 닥터 마틴 부츠 한 켤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버르나가 실종 당일 신고 있었던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형제는 즉시 신발 사진을 SNS에 공유했고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버르나의 것이 맞았습니다. 이제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확신했고 항구 근처 CCTV를 다시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진 그 새벽 6시경 그 항구에 붉은색 기아 리오가 진입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다행히 이 영상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또렷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한 남성이 내리고 비틀거리며 인근 어선으로 걸어갑니다. 그가 탑승한 배의 이름은 폴라르 나노크, 옆나라 그린란드에서 온 대형 고기잡이 어선이었고 그 시점엔 이미 바다로 출항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배가 그대로 항해를 이어간다면 용의자들은 국경 밖으로 사라지고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 경찰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시가 급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배 안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우연히 배의 선원들끼리만 사용하는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을 발견했고 그 안에 있는 토마스 뮬러 올센에게 빨간색 기아 차량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토마스는 크게 당황했고 곧바로 내용을 배의 선장에게 보여줍니다. 직장을 잃게 될까 불안했던 그는 그저 겁에 질려 있었죠. 선장은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수면제를 꺼내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선장은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지휘하는 이 배가 아이슬란드 전역을 뒤흔든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죠. 선장은 곧 결단을 내립니다. 배의 항로를 변경해 아이슬란드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선원들에게 공식적인 이유로는 엔진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뉴스 보도를 보고 분란을 일으킬까 우려해 배 안의 와이파이도 끊어버렸죠. 선장이 배를 돌려 아이슬란드로 귀국하겠다고 결정한 사이 아이슬란드 경찰도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선박이 아이슬란드 영해에 진입하는 정확한 시점을 파악했고 그 순간을 기다려 아이슬란드의 특공대 바이킹 스쿼드를 투입합니다. 특공대원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바다 위를 날아가 배 위로 직접 내려섰습니다. 이들은 아이슬란드에서 유일하게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경찰 부대였으며 이번 작전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하자마자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부대에는 12대 이상의 경찰차가 포진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토마스 뮬러 올센과 니콜라이 올센 두 명의 선원을 배 위에서 신속하게 체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경찰을 따라 나섰죠. 체포 순간은 아이슬란드 전역의 뉴스에 실시간으로 보도되었고 사건은 전국민적 관심 속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밝혀낼 시작 단계였습니다. 체포된 두 사람 토마스와 니콜라이는 곧바로 경찰서로 이송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니콜라와 토마스는 자신들이 버르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경로를 설명하며 그날 밤의 일정에 대해 비슷한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밤이 늦어지자 다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니콜라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그날 밤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을 차에 태웠으며 그중 1명이 버르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토마스는 니콜라를 배에 태워준 뒤 다시 차로 들어가 여성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니콜라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혼자 걷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으며 당시에는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만큼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토마스가 렌트했던 빨간색 기아 리오는 이미 다른 가족에게 다시 대여된 상태였는데 그 가족이 차량 내부에서 강한 약품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습니다. 토마스는 여자들이 멀미를 했고 토해서 청소한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근처에 마트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비닐봉지, 세제 그리고 새 옷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루미놀 검사를 실시했고 그제서야 육안으로 보이지 않은 혈흔이 드러났습니다. 검사 결과 차량 내부, 특히 뒷좌석은 온통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피는 모두 버르나의 것이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토마스의 옷과 몸에는 긁힌 자국과 상처가 다수 발견되었고 그의 손실에서는 버르나의 운전면허증이 버려진 채 발견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경찰은 그의 신발에서 버르나의 신발끈에서 채취된 DNA와 일치하는 지문도 채취했습니다. 토마스가 한 말은 순 거짓말이었죠. 점점 좁혀오는 진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22일 아이슬란드 해안 경비대 헬리콥터가 레이카비크 남서쪽 등대 근처 해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한 구조대는 해변에 떠밀려온 한 여성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 온 국민이 애타게 찾던 그녀가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시신은 물에 젖고 찬바람에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검시 결과 버르나는 머리에 무언가를 맞은 흔적 그리고 목이 졸린 자국이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 익사로 나왔습니다. 즉 버르나는 심하게 다친 상태에서도 아직 살아있어 그 상태 그대로 바다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모든 아이슬란드 국민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모든 정황과 물증은 토마스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경찰은 그를 마약 밀수 및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합니다. 그는 약 20kg에 달하는 해시씨를 배에 숨겨 아이슬란드로 가져오려던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고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껴서일까요? 토마스는 최초로 처음 진술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차에 탄 여성이 버르나 한 명뿐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자신이 잠시 차에서 내렸을 때 동료 니콜라이가 차를 몰고 사라졌으며 다시 돌아왔을 땐 버르나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자신의 동료에게 죄를 떠넘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증거들은 그가 혼자 운전했고 버르나를 차량에 태웠으며 그날 오전 동안 멀리 해안까지 이동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3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토마스 올센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9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19년 2월 아이슬란드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버르나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아이슬란드 사회 전반에 거대한 충격과 흔들림을 안겨주었습니다. 버르나의 장례식은 최대 규모의 교회에서 열렸고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그녀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진짜 나라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죠. 거리엔 촛불과 꽃, 인형 같은 게 놓여있고 사람들은 나는 버르나입니다 이런 말을 SNS에 올리면서 그녀를 기억했죠. 이 분위기는 옆 나라인 그린란드까지 퍼져서 엄청 추운 날에도 다들 촛불을 들고 나와서 추모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거리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죠. 밤길에 혼자 다니는 사람이 줄었고 차량을 공유하던 페이스북 그룹도 조용해지고 대신 여자들끼리 안전하게 귀가하는 전용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CCTV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여성 혼자 밤길을 걷는 것이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버르나 역시 그날 평소처럼 집을 향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구나 버르나가 될 수 있었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였기에 오히려 사람들 마음에 오래 남게 되었습니다.